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지자체들도 이제 1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받고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차별화된 문화예술 정책으로 소멸위기의 지역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천사섬 신안군의 박우량 군수와 만나보겠습니다. 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신안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수많은 섬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단체장 입장에서 제각각 상황이 다른 섬들로 이루어진 이 지역의 살림을 이끌어가는 게 쉽진 않으실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신안이라고 하면 특정 특산품이 아니라 섬 그리고 예술작품 또 미술관 이제 이런 것들로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또 도초도에 세계적인 설치 예술가의 작품이 설치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어떤 작품들인지 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초도 수국정원 정상부에 설치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올라프 엘리아슨의 숨결이 지구라는 그 설치 작품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게 이제 땅 정상부에 있는 그 굴을 파가지고 약 한 20m 정도를 파가지고 8m 정도의 철 구조물을 앉혀서 그 안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유액이 발라진 그 1170조각의 타일을 붙여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엄마 뱃속같이 지구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방금 이제 뭐 영상으로도 시청자분들 보셨겠지만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구조물이고요. 또 이게 작품 자체가 보면 외부와 또 실내 공간이 이렇게 창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꼭 한번 도초도에 가시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르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설치 미술가인 올라프 엘리아슨의 참여 자체가 이미 이 시작 단계부터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첫째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다 보니까 이 사람도 많지 않는 작은 섬에 모시고 온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 7월부터 그분한테 연락하고 또 국내 그 대리점 하고 있는 갤러리를 통해서 연락을 했었는데 3년 동안 그분이 오케이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확정한 뒤에도 거의 2년 동안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신안의 정체성을 담는 작품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세계적인 작가에게 우리의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먹히지는 않았고 여러 차례의 부탁 또 연락 등을 통해서 그 6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그분이 작품이 완성된 걸로 생각하면 인내심의 도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8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6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로젝트의 기간이 단순히 이 그 작품을 설치하는 시간만 든 것이 아니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끈기와 인내로 이루어낸 작품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숨결의 지구라고 하는 작품이 대중에게 공개된 지 이제 딱 일주일이 됐다고 합니다.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기는 하지만 도초도라고 하는 곳이 일단 배편으로 2시간 이상 걸려서 찾아가야 되는 곳이라는 것이 좀 이제 특징입니다. 찾아가는 분들이 좀 많아야 할 텐데 실제로 오시는 교통이 조금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반응들은 좀 어떤가요? 아니, 첫째는 이제 지금 겨울철 아닙니까? 지난주에는 4일 동안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배가 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곳곳에서 문의도 많이 있었고 11월 15일 날 서울에서 광화문에 있는 포시즌 호텔에서 이제 작가님과 같이 기자 이제 설명회를 했었는데 전국의 주요 언론사 약 30여 기자들이 모여서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인 걸 보고 또 그 이후에 각종 언론에서 이 작품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문이 또 언제 어떤 방법으로 또 거기를 관람할 수 있냐 등 여러 가지 그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또 저희들이 그 섬에 사전에 수국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또 그 섬이 수국의 섬이라고 네이밍을 붙여서 지금 연간 작년에 한 15만 명, 금년에는 20만 명 정도가 다녀가는 섬으로 지금 통계가 나온 걸로 보면 아마 지금 이제 한겨울에서 배가 이제 바람이 불어서 못 가는 날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호기심을 자극하는 하나의 자연 환경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아마 제가 봄이 돌아오면 많은 전국적인 그리고 세계 아시아의 올라프 작품은 이 작품이 유일합니다. 동경에 그분의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건 실내에 있는 작품이고 이렇게 대규모 작품은 아시아의 첫 작품이라고 작가가 이야기한 걸 보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도 또 이 작품을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화제거리 또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오늘 군수님 출연하신다고 해서 이 신안군에 대해 소개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지금 그 문화예술 정책, 차별화되어 있는 문화예술 정책을 펴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특산물보다는 예술, 이런 테마로 더 유명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숨결의 지구를 시작으로 신안군의 예술섬 프로젝트들이 꾸준히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수님께서 신안군 예술섬 프로젝트,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쭉 소개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희 신안군이 현재 지금 마늘, 양파, 시금치, 대파, 또 유기농 벼, 지금 전국 또 새우젓, 천일염 등 전국의 농수산물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한 11개 품목이 되고요. 또 농산물 자체도 또 그 친환경적인 농사를 해서 수요도 많이 있지만 그 농산물만 가지고 우리가 인구 소멸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여기다가 공장이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런다고 또 아파트 단지 들어올 수도 없고 아무것도 유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면 그러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인구 소멸 고위험 1위 지역입니다. 신안군이. 우리 다음에 울릉군, 옹진군 그렇게 따라옵니다마는 그런 여건 중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신안군이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또 자긍심과 당당함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문화예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게 일섬1 뮤지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8개가 완성이 되고 앞으로 이제 9개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중에 지금 세계적인 작가가 만든 작품으로는 지금 올라프 엘리엇의 숨결이 지구라는 이 작품이 금년 11월에 준공이 되고 또 내년 12월 정도에는 영국의 유명한 설치예술가면서 철조각가 안토니오 곰리가 비금도에 길이 110m, 높이 한 25m, 폭 30m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잠기고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보이는 약 150만 평의 모래 해변에 그 작품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2026년 3월에는 서울의 리움미술관을 설계한 마리아 보타가 설계한 박은선 조각미술관이 지금 박은선 조각가도 한국이나 최고의 조각가인데 이탈리아 피에트로 산타에서 지금 조각 활동을 30년 했는데 그분의 조각미술관이 또 안자도 김한기 선생 고향 마을 너머에는 물에 뜨는 플로팅 뮤지엄이 지금 또 일본의 야나기 유키노리 선생이 설계한 작품이 들어오고 또 지금 노대도 또 신의도에는 유명한 홍성담 작가의 동아시아 인권과 평화 미술관 등 신안군 곳곳에 섬마다 그런 미술관을 지금 저희들이 유치해서 살아남는 하나의 전략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을 쭉 해주셨지만 이게 섬 하나하나마다 그냥 조그마한 수준의 어떤 작은 박물관을 설치하고 끝나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작가들의 작품들이 정말 대규모로 전시가 되고 또 설치가 되는 말 그대로 정말 예술의 섬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세계적 거장들을 꾸준히 초청을 하면서 아시아 문화 중심 아일랜드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신안군인데요. 육지에서 머니까 이게 좀 육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은 좀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75%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오히려 섬이 그 문화예술품을 구경하고 관람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용한 자연환경, 아름다운
그 바다 환경들을 보면서 오히려 힐링의 시간 그리고 미술품에 오는 감동을 훨씬 더 크게 주지 않냐. 일본에 나오시야마만 하더라도 배 타고 상당히 떨어진 섬에 그런 예술의 섬을 만들었는데 우리 신안군이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까 세계적인 그런 작가들이 와서 하는 설치 예술도 설치 예술이지만 또 외국에 가면 뒷골목에 그래피티라고 낙서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벌써 유럽이라든지 좀 미국 같은 데는 공공 영역으로 그 낙서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군에서 아페도란 섬에 지금 세계적인 스페인의 덜크 또 포르투갈의 빌스, 미국의 존원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들을 불러다가 지금 대형 그래피티를 조성을 하고 또 점진적으로 국내 작가들 또 거기 또 방문한 사람들도 그렇게 낙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시설적인 부분 또 이런 소프트한 부분까지 다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꿈꾸는 문화중심의 섬, 문화중심의 아일랜드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농수산물만 갖고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중에 이런 세계적인 작가들이 거기 와서 둥지를 틀음으로써 지역의 농수산물들에 대한 브랜드 역할 그리고 또 판로도 확보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기 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고 또 그렇다고 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분양한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 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산업을 특정한 산업을 유치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만 신안군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색 있게 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런 고민들이 시작이 됐고 이게 천착이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신안군이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 우리나라 226개 자치단체 유일하게 1순위인데 그러면 이 섬이 그러면 30년 후에 인구가 한 명도 안 사는 그런 섬으로 남을 것이냐. 그러면 오랫동안 경쟁력 있는 섬이 되려고 그러면 자연 환경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좀 교통도 불편한데 그럼 그걸 뛰어넘은 것이 뭐가 있을까? 저희들이 쭉 세계적인 그 앞서가는 도시들을 보니까 저 산업은 반드시 피크점이 있더라고요. 그 어느 산업이 그 중심 도시를 목에 살렸다 하면 그 산업이 사양 산업이 되면 또 그 도시가 또 쇠락하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문화예술이 번성한 도시는 굉장히 쇠락하지 않고 오랫동안 번성하는 것이 대부분 도시들의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한 세계적인 그런 작가들을 모셔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방법이 우리가 지금 살아날 유일한 방법이다. 또 지역이 또 오랫동안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한국 사람만 오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세계 사람이 꼭 가보고 싶은 그런 지역으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문화예술 해서 섬마다 지금 1004개 섬 중에 사람이 사는 사람이 지금 76개 섬인데 그 섬마다 지금 멀리 뮤지엄 하나씩은 다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먼 포부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첫 단계가 올라프 엘리슨의 작품이 완성되면서 우리 국민들하고 또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가능한가? 그렇게 생각이나 가능한 걸로 지금 인지가 되고 있어서 훨씬 더 동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1.1 컬러, 또 1.1 뮤지엄, 1.1 정원 정책 이런 것들 굉장히 혁신적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정말 궁금한 군수님 이런 아이디어는 도대체 처음에 어디서 힌트를 얻으신 겁니까? 지금 저희 시청자 KBS 시청자 여러분 제가 입는 의상을 보십시오. 제가 여성도 아닌데 그것도 신안 군수가 저는 매일 이렇게 보라색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집에 갈 때도 보라색 와이스는 꼭 입고 이때 검정 넥타이만 차고 갑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작은 것이지만 지역이 소멸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연구에서 얻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역적인 자원이 뭔가 그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또 군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 의회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하고 힘을 합치고 또 언론에서 나와 있는 많은 도시들의 그 앞서가는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그중에서 우리 신안군하고 가장
맞는 것이 어떤 정책일까? 또 그 정책이 우리 신안군의 또 그 정체성하고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면 오랜 고민 끝에 그리고 또 절박함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안군의 군정 그리고 지금 펼쳐지는 이런 행정들을 보면 혁신적이다라고 하는 생각, 또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참 많다고 합니다. 정부가 소멸위기 지역에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내년에 160억을 받게 됐다라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 좀 높게 평가를 받았을까요? 첫째는 지금 이제 내년도 사업비 160억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인구 소멸 지역 기금을 만들어서 자치단체에 배분하면서 그 총액도 우리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약 450억을 받았는데요. 광역 개정 말고 우리 시군구에 주는 예산만 450억을 받았는데 3년간에 거쳐서 그렇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가 있냐 하면 정부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이끌까 하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과 또 우리 신안군이 또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인구 소멸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 개의 접점에서 검토하면서 첫째는 이 돈이 인구 소멸을 없애는 큰 돈은 아닙니다. 마중물 역할을 할 예산인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요. 첫째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초에 벌써 2025년 언젠가 이게 정부에서 평가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고 또 이 사업 모형을 짤 때 우선 빨리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사업 모형을 짰기 때문에 집행률도 전국 최고를 했습니다. 97%를 집행을 했는데요. 그런 집행률 그리고 또 그것이 다른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년 전부터 내년 평가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 평가에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또 이것이 예산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노력을 했는데 매년마다 우리가 했던 이 전략이 맞아떨어져서 내년에도 최고의 금액을 받았지만 그동안 4년 동안 금액도 최고로 받았던 거 아닌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 대한 활용 또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얼마나 써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해마다 1조 원에 가까운 기금을 지방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지자체들은 근데 이 돈을 채 4분의 1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좀 전에 이제 군수님 설명해 주셨다시피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무려 9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신안군에서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어떤 곳에 지금 알차게 쓰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안군이 그동안 보니까 서울시에 22배나 되는 엄청난 면적의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낚시를 하는 것은 자유지만 거기서 그물 갖고 고기를 잡으려면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또 큰 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적게는 이 3억에서 많게는 20억 정도 필요하는데 귀농 귀촌한 청년들이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어디가 그런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그렇다면 군에서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우선 그 배를 사가지고 10억이면 1년에 임대료 100만 원, 그러니까 월 9만 원 정도에 아주 저렴하게 0.1% 수준에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줬는데 성과가 엄청 좋더라고요. 30억 정도 배를 한 11척을 사가지고 적은 배들 사서 줬는데 한 20억 정도 그 고기를 잡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신안군이 바다가 넓으니까 좋겠다 해서 지금 청년 어선 임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런 사업을 만들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아까 뮤지엄, 정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도 다른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에 지금 기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을 정부의 소멸대금 기금을 주면 그걸 갖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는 사업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을 그 사업 인구 소멸 대응 기금 사업과 연계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훨씬 빨랐다, 높았다. 그리고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어느 시점에 가면 반드시 집행률을 가지고 또 배정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 들어서
이제 이 사업이 한 3년차 되면서 집행을 아주 적게 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언론에서 그걸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역점 평가 지표가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국 최고로 집행률이 높다 보니까 그런 것도 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근데 군수님 이게 지금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많은 부분에 투자를 했고 이 기금을 활용을 해서 성과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기금을 활용해서 벌인 사업들 또 지원했던 사업들로 인해서 인구의 증가 효과도 나타났는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전국에 이제 인구 소멸 자치단체가 89군데입니다. 89군데인데 작년 말 인구를 지금 이제 기준점을 보니까 대구 서구하고 부산 동구가 2등, 3등이 예산군인데 우리 신안군이 4등으로 인구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대구나 부산은 사실은 대도시 아닙니까? 거기는 아파트 단지 하나만 들어와도 몇천 명이 늘어나는데 사실은 거기는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 번째 예산군은 3등단 예산군은 충남 도청에 옮겨간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안군처럼 자, 아파트 단지, 산업 단지, 인구가 대거 유입할 수 있는 아무 여건도 없는데 전국 인구 소멸 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가 179명이 늘어났다. 이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정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을 통해서 삶의 좀 편익을 높이고 교통을 좀 편리하게 만들고 소득 기반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179명이라는 이야기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순증이기 때문에 보통 이사 나가신 분들이 1,000명,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한 500명. 그러니까 정확히는 1,679명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오늘 또 지금 인터뷰하러 오면서 알아봤더니 한 65명 정도가 또 순증이 있더라고요. 연말까지가 되면 옛날에는 인구가 1,300명, 1,200명, 900명 이렇게 줄다가 줄지 않고 늘었으니까 굉장한 증가 추세가 아닌가 해서 이 사업이 성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대로라면 2년 연속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인데요. 도시권에서도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근데 인구가 늘어나면 이제 잘 정착해서 살아야 되고 또 정착해서 사시던 분들한테는 이제 복지에 대한 요구가 또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데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준비해가고 있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복지 정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된 복지 정책이 중요한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제1번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신안군이 햇빛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바람연금을 주고 있는데 그 주는 것이 지금 14개 읍면 중에서 3개 읍면이 주고 내년에 이제 2개 읍면이 늘어나서 5개 읍면을 주게 되는데 거기서 일부를 이렇게 조금 할애해서 관내 어린이들이 3,000명이 되는데 그 3,000명들에게 작년에 연간 40만 원, 금년에 80만 원, 내년에 120만 원을 지급해서 매월 이렇게 일정한 애들한테 생활비 또는 학교 필요한 그런 용품들을 쓸 수 있도록 지급하는 거 이런 것도 큰 복지적인 측면으로 생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그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이 연간 한 100억 정도 들어옵니다. 내년부터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최고의 복지는 최고의 소득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인 갯벌 이용한 개체굴 사업. 그게 일반 굴이 한 10배 정도 비싼데요. 거기에 청년들에게 좀 지원해 주는 분. 또 이제 아까 대한 청년 임대 사업도 그렇고 또 우리 신안군이 일섬1 정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나무들을 많이 꽃나무가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그동안에 외부에서 다 사갖고 왔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들에게 그것을 계약 재배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해서 연 농가당 연 한 3천만 원을 소득을 올리게 해주는 등 여러 가지 복지하고 관련된 소득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지금 경로당 같은 데도 시설들을 거의 이제 현대식 시설로 바꾸는데 군 재정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그 햇빛과 태양광과 바람을 위한 태양광 풍력 발전 사업을 하면서 정부가 발전소 주변 특별 지원 사업으로 연간 한 또 100억 정도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소득 연계 사업 또 노인 복지 사업 같은데 노인정을 현대화 사업을 하고 노인들에게
또 지금 저희들이 또 하나 하고 있는 것이 마을의 고령화되다 보니까 거의 다 마을 안길이 세멘트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거기도 한 200억 정도 들여서 마을 안길 거의 한 140km를 지금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는 등 이런 복지적인 측면에다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흑산도 하면 관심 있어 하신 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것이 이 흑산공항 이야기입니다. 흑산공항이 생기면 신안군에 또 아주 유명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 분명한데요. 흑산공항이 지금 뭐 환경영향평가 통과됐다 이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광주 전남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흑산공항이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2년 전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이제 그동안 13년 동안 이 흑산공항을 착공을 안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공사를 착공하려고 다시 이제 설계를 해보니까 무려 그때 당시에는 1,800억이면 했던 사업이 한 6,400억으로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15% 이상 늘어나면 예타를 다시 하거나 총사업비 변경을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조금 착공은 1, 2년 늦어질 수는 있어도 지금 그 예산 확보는 확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분이 최종적으로 총액 사업비 결정만 기재부와 국토부가 합의가 되면 그 착공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빠르면 내년 말이라도 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지금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빠르면 내년 말쯤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군수님, 지역민분들 이제 뭐 민선 8기도 이제 절반이 지났고 후반기 맞고 계시고 또 끝으로 지역민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신안 국민 여러분 그리고 또 신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격려하고 성원해 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5일 날 전 세계적으로 230개 도시가 리브컴 어워즈라고 유엔 환경계획이 인정한 세계적인 민간기관이 주는 살기 좋은 도시상인데요. 저희들이 일단 결선 투표를 거쳐서 제가 직접 카이로에 가서 발표했는데 금상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신안군이 광주나 대도시보다 살기 좋은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지만 그래도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노력해서 살기 좋은 도시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많은 혁신적인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평가해 주어서 국민 모두가 함께 상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생각했던 각 섬에 갖고 있는 자연환경,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또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와고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소득이 높은 지역 그리고 복지가 우선하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섬 일뮤점, 일섬 일정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신안군을 세계적인 브랜드가 있는 도시, 꼭 가보고 싶은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 여러분께서 그동안 협조도 많이 해주셨지만 또 나머지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때까지 많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드리고 또 전국에 있는 KBC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신안군이 가장 226개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또 조금이라도 인구 소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우량 신안군수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삭감을 두고 야당과 여당, 대통령실이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여당 국민의힘 오선 중진 나경원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엊그저께 영암 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뭐 어떤 일로 갔다 오신 건가요? 일요일 날 영암에서 천하장사 씨름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씨름 대회 같은 거 하긴 하는 모양이네요. 그럼요. 제가 직접 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씨름은 네. 유네스코의 남북이 함께 등재한 우리의 무형문화재입니다. 무형유산이죠. 그래서 사실은 씨름이라는 것은 뭐 유네스코의
등재된 그 무형유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네. 또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동안 좀 씨름에 대한 네. 사람들의 관심사가 좀 멀어지긴 했었죠. 이만기 강호동 이후로는 그 조금 이후로는 좀 그랬는데요. 네. 영암의 김민재 선수가 그날 천하장사가 됐는데요. 네. 저도 가까이서는 처음 봤는데요. 씨름이 스모나 이런 것과는 달리 네. 삿바까지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 민족의 그 우수한 이 민속 일종의 스포츠인데요. 네. 민속 스포츠인데 이걸 좀 널리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 영암이 그동안 네. 씨름에 관심도 많았고 씨름 선수도 많이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립 씨름원을 유치하고 싶어서 또 말씀도 주셨는데 제가 저희 할아버님 고향이 네. 영암이기도 하고 제가 호남 동행의원이라 해서 우리 당의 의원들이 네네. 호남 쪽의 지역구 하나씩을 이렇게 자매결연 맡자 비슷하게. 네, 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영암을 선택했었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일요일 날 영암에 씨름대회 갔다 왔습니다. 요즘 뭐 영암만 가신 게 아니고 뭐 진짜 전국을 특강을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당원 대상 특강도 뭐 많이 예, 뭐 가시고 특강, 당원 교육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가시면 어떤 말씀 강조해서 하시나요? 저도 20년 정치했지만 네. 뭐 처음 정치 들어온 것까지 하면 22년인데요. 음. 야, 야당의 모습이 이런 적이 있었나, 국회가 이렇게까지 의회 민주주의가 망가질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네. 한쪽으로는 앞으로 정말 우리가 보수의 가치를 네. 튼튼히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치를 튼튼히 한 상황에서 네. 우리가 과연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일할 것이냐. 제가 요새 기치를 내세우고 있는 네. 것이 코리안 퍼스트입니다. 코리안 퍼스트요? 코리아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한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국민에게 이익되는 정치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네. 존중받을 수 있고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이익되는 정치를 좀 하자 하면서 네. 뭐 제가 요새 관심 있는 것들 몇 가지 아젠다들이 있습니다. 예산안 정부가 677조 4천억 원 보내왔는데 여기서 4조 1천억 원 민주당이 깎았는데 정부 예비비 4조 8천억 원, 2조 4천억 원으로 반으로 잘랐고 그다음에 검찰, 경찰, 대통령실, 뭐 특활비, 특경비 이거는 빵원으로 싹 다 깎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비비를 깎는다는 것은 사실 중대재해가 나면 뭐 어떻게 대처를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특활비뿐만 아니라 R&D 예산이니 뭐 네. 깎은 게 많아요. 일종의 혁신 성장 동력을 위한 산업이라든지 뭐 네. 사업이라든지 원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 해도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결국 뭐냐면 대통령 뭐 다 두 손 두 발 다 묶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국정을 마비시키는 거다. 예컨대 비 많이 오고 지금 눈 많이 오고 이런 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선 국정을 마비시키는 예산들을 지금 예산 삭감을 했다는 생각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뭐 어제 대구시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특활비 깎았다고 나라 운영 못하냐 당황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특활비만 깎았습니까? 뭐 네. 대통령실 특활비 깎으면서 또 경호실 거는 남겨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경호실 건 남겨놨나 봤더니 네. 경호실 특활비는 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대통령도 외국들을 많이 가시는데 전 대통령 경호도 관련된다고 또 살려놓으셨대요. 그래서 야 이렇게 파당적으로 정치라는 게 전체 나라를 위한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정말 제가 제 정치 경력상에서도 네. 그렇고요. 우리 정치 역사상에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특활비 관련해서는 뭐 검찰, 경찰,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은 다 자르고 말씀하신 대로 경호실은 뭐 남겨놓고 그리고 또 이게 좀 약간 눈에 띄던 게 국회도 남겨놓고 이재명 대표 재판받는 법원 특활비는 또 안 건드리고 남겨놨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게 뭐 보복성 내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보복성 삭감이고 또 그다음에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법원은 남겨놓고 검찰은 깎고 이런 걸 보면요. 결국은 이게
다 우리가 방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위한 예산 네. 삭감이다. 깎은 것도 마찬가지, 살리겠다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 살리는 방탄을 넘어서 네. 이거는 국정과 체제를 파괴시키는 저는 수순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 네. 플러스 최근에 탄핵의 네. 정말 행진이잖아요. 탄핵의 행진. 네. 14명 탄핵했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4명 더 하고. 네. 그러면 이제 내일 저희가 감사원장 탄핵 이제 또 표결을 하는데 네. 뭐 표결하면 또 민주당 마음대로 되겠죠. 이게 봐보세요. 네. 재판할 때 뭐 하라고 판사 겁박하고 판사 탄핵하겠다 그러고 네. 검사 지금 탄핵한다고 지금 또 해놓고 또 이제는 판사, 검사, 사법부, 검찰 다 무력화시키려고 하더니 이제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한다 그럽니다. 이거는 결국은 나라를 붕괴시키는 거고 체제를 파괴시키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최재 감사원장은 임명권자가 민주당이었죠. 그 문재인 아니었나요? 대통령 때 근데 지금 임명했는데 이제 탄핵 내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거는 입맛대로가 안 된다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뭐 대통령실 네. 관련된 여러 가지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문제 삼고 끊임없이 흔들어서 결국은 나라 일 못하게 하고 그리고 뭔가 아니 근데 나라 일을 못하게 하면은 야당이나 이재명 대표한테 좋은 게 뭐가 있나요? 뭐 비판만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가 결국은 좋나요? 네. 기승전 나라가 어려워지면 다 대통령 탓이 될 테니 결국 그래야지 본인들한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대통령 비판받게 하자고 나라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저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네. 위해서 일하려고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나라를 어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원장 탄핵하고 그러면 네. 이게 또 완전 기능이 마비되는 거잖아요. 지금 방통위원장 탄핵해 네.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거든요. 명태균 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뭐 공짜 여론조사 81건 3억 7,520만 원. 뭐 어떻게 보세요? 아니 네. 왜 웃으시나요? 아니 그게 네. 도대체 고발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네. 아니 그 여론조사를 뭐 시켰다는 정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아니 저 대통령 선거 때 되면은 정말 수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수많은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뭐 지시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라는 그런 정황도 없는 거잖아요. 네. 저도 뭐 사실 전당대회나 이런 무슨 서울시장 보궐선거 제가 이제 대통령 우리 당 경선에는 안 나가고 시장 경선까지만 나갔었는데요. 사실은 뭐 대통령 경선 나가도 됐었는데 안 나갔었는데 나가시지 그러셨어요. 나갈 거랬어요. 근데 저 경선이나 네. 이런 걸 하면요, 막 모르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해갖고 막 가져와서 막 보여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워낙 뭐 관심 별로 없어서 네. 그냥 뭐 저 그냥 알았다고 그러고 할 때도 그거 왜 있고. 가져오는 건가요? 그런 그러니까 거? 이제 보통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거 하고 뭐 진짜 나중에 경선 그 돈 그 여론조사 이제 당에서 돈 들여서 할 때 좀 그런 데다 해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자기들한테 있고 달라. 뭐 약간 나중에 이렇게 좀 자기들이 여론조사 한 네. 거 이렇게 하면 뭐 일종의 행정기관의 장이 되면 뭐가 이득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든 떡고물 다양한 게 바라고. 있겠죠. 네. 다양한 뭐 저한테 여론조사 갖다 줬던 분 중에서는 아 뭐 여론조사 의뢰 좀 해달라 그러는데 저는 돈이 없다고 안 했죠. 아니 근데 지금 며칠 전에 KBS 단독 보도인데 2021년 말씀하신 서울시장 보궐시장 그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조작을 했다고 하는데 나경원 우세에서 오세훈과 접전. 이거는 뭐 얘기 혹시 뭐 말씀 들으신 게 있나요? 뭐 비슷한 무슨 뭐 그런 네. 얘기를 들은 바도 있고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네. 그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뭔가 일을 했다고 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네. 경선에서도 당내 경선의 상대방이 저였고 이준석 네. 대표하고의 그 경선에서도 네. 저 상대방이 저였고요. 뭐 저는 명태균 씨 참 한테 이 사건에 보니까 제가 다 피해자로 돼 있긴 한데요. 지금 자꾸 제가 뭐 피해자라고 말을 해도 그것도 웃기고 다 지나간 네. 일이라서 제가 가급적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뭐 비공표 여론조사 이거는 누가 보는 것도 일반인들이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해서 이거를 조작을 한다고 하면 이걸 조작하는 입장에서는 무슨 실익이 있는 건가요? 그 지금 뭐 네. 저도 기사에서 봤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걸 네. 받아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설득하거나 뭐 어떤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기 안 생각을 된다 해봤는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가요? 여기가 더 하는 게 경쟁력이 있다, 뭐 최종 경쟁력이 있다 이런 거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제 추측입니다. 네. 피해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뭐 단계 논란 관련해서도 뭐 친한계가 뭐 나경원 가족은 뭐 물음표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무슨 말씀인 건가요? 아니 네. 이제 그 단계 논란도 네. 저는 뭐 당내 싸우는 얘기도 지금 자꾸 하니까 우리가 네. 지지율을 까먹어서 저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네. 근데 이제 뭐 네. 그래서 사과하는 게 맞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친한 게 누가 네. 뭐 나경원 가족은 안 했겠냐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은 좀 다르다. 저희 가족은 네. 사실은 아직 당원 가입을 안 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아무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안 했네요. 아니 근데 친한계 쪽에서는 10일 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2결 이거 뭐 통과될 수도 있다, 뭐 공포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휴, 저는 정말 네.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참 생각이 참 짧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희 탄핵을 경험했잖아요. 우리 당이 탄핵을 경험했고 네.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을 했는데요. 우리가 늘 생각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네. 우리한테 잘못된 거 있으면 아 나는 아니야 나하고 관련 없어 하고 네. 거리 두고 떨어내면 우리가 뭐 거기서 수렁에 빠져서 네. 나올 것 같이 얘기하는데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민주당이 지금 자꾸 틈을 벌리잖아요. 네. 거기에 속는 것도 되는 거고 참 짧은 생각이다. 네. 그 짧은 생각이라는 건 뭐냐? 아 나만 깨끗하고 나만 아니야. 아 저기는 우리 편 아니거든.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랑 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봤자 네. 결국 국민들께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든든하게 해야지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하지 대통령과 차별화하고 네. 무조건 우리가 거리 둔다고 해서 일이 오히려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생각들을 그렇게 가볍고 짧게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뭐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뭐 정치 유불리를 따져서 지렛대로 삼을 소재 자체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네. 지금 오히려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네. 어떤 국민들의 궁금함이나 네. 또 국민들의 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데에 대한 더 고민은 해야 되겠죠. 네. 네. 사람이 어째서 그 모양입니까? 이거 지금 천주교 사제들이 한 시국 선언 제목 비슷하게 지금 돼 있는데 이게 그냥 뭐 대학교 교수나 시민단체 하는 시국 성명이랑 다르게 종교계에서 시국 성명 나서는 건 좀 무겁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카톨릭 신자이긴 하지만 너무 네. 안타깝습니다. 이 카톨릭 그 정의구현 사제단은 네. 사실은 너무 생각이 그 어떻게 보면은 네. 민주당하고 너무 생각이 같으셔서요. 왕왕 이런 선언을 내시기도 하고 네. 뭐 왕왕 입장을 밝히시기도 하고요. 저희가 또 선거운동 하다 보면은 네. 굉장히 뭐 예전에 어떤 의원은 네. 정의구현 사제단이 계시니까 우리 당이라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더라. 성당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미사도 못 드리게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교 우리 지도자들은 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중립이셔야 되고 적어도 정치적 성향을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내용 같은 거는 전혀 뭐 어둠의 불의의 사람이다 윤석열은 뭐 그런 거는 전혀 동의를 못 저는 하시겠네요. 아니 이제 네. 대통령에 대한 시국 선언이나 대통령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가볍게 듣자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칠 건 고쳐야 네. 되겠죠. 저는 뭐 늘 더 국민 가까이 더 국민들의 목소리를 네. 중하게 듣자라는 주의입니다. 제가 그동안 정치할 때도 늘 그러려고 노력을 네. 했고요. 그러나 이렇게 좀 정치적인 네. 이념적인 색깔이 분명한 집단에서 나온 목소리에는 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순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다 됐겠는데 의도라는 거는 뭐를 말씀하시는 지금 뭐 민주당에서 네. 민주당의 모 최고위원이 6개월 안에 끝내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한쪽으로는 방탄이고 네. 한쪽으로는 결국은 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흔들어서 네. 무너뜨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6개월 안에 끝나자는 게 한 번 탄핵을 해본 뭐 민주당으로서는 네. 다시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건데요. 이건 결코 국민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기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해서 당선될 가능성 같은 거는 그럼 전혀 안 보시고 계시는 건가요? 뭐 꿈을 꾸실 거 당연히 꿈을 꾸시겠죠. 1등 후보니까. 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네. 방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심에서 1년 선고를 네. 받았는데 사법부가 겁박 상태에만 있지 않다면 법과 정의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한다면 네. 이재명 대표가 차기에 출마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네.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 네. 시간이 다 돼서 개각 얘기가 나오는데 뭐 국회 외통위원장도 하셨고 원내대표도 하셨고 뭐 여당 중진 여성 의원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정부 혹시 들어가시는 건가요 이번에? 뭐 들은 바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국회에서 오늘도 기후변화 총회 갔다 온 네. 뭐 보고 대회 하고요. 제가 요새 관심 있는 아젠다들 중에 네. 하나가 저 외국인 그 노동자 E9 비자로 혼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네. 조금 우리 국민들보단 적게 주자는 겁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하는 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많은 뭐 가사 도우미 간병인은 네. 물론이고 중소도시에 가면 다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의존하거든요. 영암도 갔더니 3호조선에 네.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이다. 그래서 누구나 간병 서비스를 받게 하는 거, 누구나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받게 하는 거, 그리고 중소도시의 외국인 근로자의 네. 임금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해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네. 근로자 임금을 낮춰주게 된다면 네. ILO 협약 늘 얘기하는데요. 저는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의 80% 임금을 송금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 잘해서 요거 하나 만들고 싶고요. 물론 고용노동부는 반대하고요. 네.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만 늘 거다 하는데요. 고용주를 우리가 엄격하게 처벌하고 네. 엄격하게 단속하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일본은 그 고용주를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 축이 있고 또 하나는 정년 네, 시간이 다 돼서 네. 오늘은 말씀 죄송합니다. 너무 여기까지 말씀 많이 듣고 다음에 또 들었습니다. 한번 모셔서 네, 말씀 네,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